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출장이라고 생각하고 떠난 여정이었고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열린다는 뉴스 하나를 취재하는 것. 처음엔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6날 동안 제가 본 것, 듣고 느낀 것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술은 이미 미래에 도달해 있었고 사람들의 삶은 그 속에서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수차례 돌며 전쟁도, 분쟁도, 혁신도 취재해왔던 기자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토록 정교하고 이토록 다정한 시스템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미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과 감동의 전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역시 저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나라도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보하게 된 건 단순한 출장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CNN 런던 지국에서 국제 분석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밀리 로렌스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한 지 벌써 12년째입니다. 전쟁 지역부터 경제 포럼, 난민 캠프, 인공지능 국제 컨퍼런스까지 안 가본 곳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처음 인식하게 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에서도 한국은 겨우 몇 줄 짧은 문장으로 언급될 뿐이었고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K-파프, 스마트폰, 아시아 어딘가의 국가 정도로만 인식돼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흥미롭지만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그쪽 어딘가의 나라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편집국 회의실에서 아주 특이한 아이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GMC 홀딩스라는 글로벌 투자 기업이 전 세계 지사에서 선발한 직원 2,000명을 한국으로 보내는 이례적인 행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처음에 그냥 사내 인센티브 여행인 줄 알았죠. 요즘 그런 기업 이벤트 많잖아요. 특별할 게 뭐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편집국장님은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이번 아이템은 내가 맡아. 현지에서 직접 보고 취재하고 와줘. 순간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많은데 왜 저를 지목했을까? 그리고 하필 한국이라니. 의아한 마음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요? 왜 하필 그곳이죠? 국장님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우린 항상 세상의 다음 흐름을 따라가야 해. 지금 그 방향이 한국이야. 그 말이 마음에 묘하게 남았습니다. 단순한 K-파프과 기술만이 아닌 뭔가 그 이상이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출국 전날 밤, 제 가방은 반쯤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출장이라면 꽉꽉 짐을 싸고 사전 조사를 수십 페이지 정리해가는 저였지만 이번엔 뭔가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기대 반, 의심 반. 제가 아는 한국은 화려한 이미지와 기사로 접한 정보들 뿐이었기 때문에 실제 현실은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제 옆자리에 앉은 촬영 감독 조셉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보다 한국 문화에 더 익숙했는데 아내가 일본계 미국인이라 K-드라마와 한국 요리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아마도 당신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떠올랐던 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행이 끝난 후 피곤한 몸으로 도착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전체가 거의 소리 없는 듯 조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었지만 고함이나 혼잡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곳을 소리 없이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조셉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공항이 아니라 실험실 같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부는 유리와 금속 따뜻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고, 먼지 하나 없는 바닥에 직원들이 유니폼을 깔끔히 입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제 앞에 갑자기 나타난 작고 둥근 AI 로봇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렌스 기자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로봇은 분명히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여권 정보와 항공편이 시스템과 연결돼 있었던 거죠.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이동하자마자 제 이름이 화면에 뜨고 제 짐이 정확히 제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시간이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이나라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공항조차 사람을 환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출입국 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반적인 줄서기나 심사관의 질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자 게이트가 바로 열렸고 친절한 표정의 직원이 스마트폰처럼 생긴 기계로 안내 정보를 보여주며 다음 절차로 안내했습니다. 택시 호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귀하의 예약 정보에 따라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제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직원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첫 인상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에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저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는 느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기술을 대할 때 단지 효율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라는 철학을 함께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에 올라 공항을 나서는 길,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정돈된 표지판, 빠르게 움직이지만 절대 혼란스럽지 않은 교통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대도시 특유의 먼지나 매연 냄새가 없었죠. 피곤했던 저도 모르게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경이 맞는 걸까?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아직 아무것도 본 것은 없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불과 며칠 뒤 제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게 될 줄은요. 저는 지금부터 그 여정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희를 태운 차량은 송도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라는 간단한 정보 외에는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한 가지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다. 영국 런던에서 아침 출근 시간의 공항 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경적 소리, 급정거,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사람들의 짜증 섞인 표정. 하지만 이곳은 도시가 마치 호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로를 지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자동으로 멈춰서 도보를 양보하는 차량들, 어디 하나 삐걱거리는 구석이 없었죠. 조셉은 조용히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관리하고 시민의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 정도의 도시 환경이 가능할까?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호텔에 도착한 후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 안의 조명부터 커튼, 에어컨, TV까지 모든 것이 음성 인식으로 제어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에밀리 로렌스 기자님을 위한 맞춤 정보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일정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웰컴 패키지에는 손편지가 포함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박또박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당신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은 것은 단지 시스템의 효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언뜻 보면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도시가 오히려 사람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했죠. 이튿날 아침 호텔 조식을 간단히 마치고 나선 길.
GMC의 웰컴 행사가 한강변 대형 공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혼잡함이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드론들이 떠 있었고 그 드론들이 하늘에 웰컴 투 코리어라는 글자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잔디밭 한쪽에서는 한복을 입은 배우들이 전통 무용을 선보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증강현실 체험 부스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뮤지션들이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전통 악기와 현대적인 비트가 어우러진 사운드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든 조셉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의 국가 브랜딩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거죠. 행사장 한쪽에는 GMC 각 지사의 직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었는데 그중 저를 반갑게 맞이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젊은 디자이너 마르셀로였습니다.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낯가림 없이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묻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이상해요. 기술이 아주 앞서 있는데도 따뜻해요. 사람 냄새가 나요. 보통 이런 도시 시스템은 사람을 소외시키기 마련인데 여긴 반대예요. 그 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기술이 따뜻하다는 말. 저는 그 말을 제 취재 노트에 고스란히 적어두었습니다. 텍 위드 웜스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따로 시간을 내어 광장시장에 들렀습니다. 현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가장 전통적인 시장으로 손꼽힌다는 이곳을 선택한 것이죠.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향신료 냄새, 사람들의 소리, 증기 가득한 음식점들. 그리고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빈대떡 소리. 한 노점에 앉아 떡볶이를 시켜 먹기 시작했는데 정말이지 너무 매웠습니다. 제 입술은 금세 부풀어 오를 듯 화끈거렸고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점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사이다 한 병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서비스예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돈은요? 그분은 그냥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행 오셨잖아요. 한국의 좋은 추억 가져가셔야죠.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Kindness is the real language of Korea.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고 저희는 서울의 다른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홍대 거리였습니다. 음악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저는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야외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카메라, 지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 가이드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도난 위험은 없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도둑보다 신뢰가 먼저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법보다 신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본을 이 나라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겨우 이 나라의 첫 페이지를 넘긴 것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송도에서의 아침은 영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들어오는 공기가 다르고 들려오는 소리조차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찍 눈을 떠 조용히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카페 한켠에는 일찍부터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외국인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주문한 후 촬영 감독 조셉과 함께 이날 예정된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은 GMC 본사 한국 지점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 인근 스마트시티 기술 체험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송도라는 도시의 구조가 마치 계획된 미래 도시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질서가 있고 차량의 움직임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쓰레기통 하나 없이도 거리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기술 체험관에 들어서자마자 저희는 가장 먼저 자동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서 나온 쓰레기는 사람이 수거하지 않아도 지하로 연결된 진공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수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혈관이 도시를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운영을 담당하던 안내 직원이 설명해 주길, 이 시스템 덕분에 환경미화원들의 노동 강도가 크게 줄었고 악취 문제나 해충 발생도 최소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혁신입니다. 노동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위생을 지키며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술이죠. 조셉은 제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체크했습니다. 그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스마트시티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촘촘하고 구체적인 수준까지 구현된 곳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체험관의 마지막 공간은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는 구역이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차량에 올라 시범 운행을 경험했습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었고 차량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이동했습니다. 승차감도 좋았고 무엇보다 차량이 보행자와 다른 차량에 대해 매우 세심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그날 오후, 저희는 다시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공간, 경복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출발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나치게 현대화되어 있어 전통 문화는 희미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경복궁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 뻗은 곡선의 기와 정돈된 마당, 그리고 수문장 교대식이 펼쳐지는 장면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고궁 위로 드론이 촬영하고 있었고 지하철역에서 한복을 입고 나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이드 민준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긴 과거와 미래가 싸우지 않아요. 같이 서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나라의 모습이겠죠.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한 장면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족이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잡고 있었는데 주변을 지나던 한국인들이 그들의 사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멈춰 서서 기다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년은 가족에게 다가와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주며 가족 모두가 만족할 때까지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단지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한국인들은 똑같이 행동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답은 그렇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가진 기본적인 문화였던 겁니다. 배려, 존중, 타인을 향한 자연스러운 관심. 사실 이날 저녁에는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인근 한식당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의 앞니 쪽 임플란트 보철이 갑자기 빠져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먹던 갈비찜을 입에 넣다가 갑자기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보철이 떨어져 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놀라서 다가왔고 저는 민망한 마음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실수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치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저녁 8시가 넘었고 한국은 저녁에 병원을 이용하는 문화가 아니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스마트폰으로 근처 야간 진료 치과를 검색했고 15분도 채 안 되어 저희는 깔끔한 외관의 치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과 내부는 마치 호텔 로비 같았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보철 상태를 점검하고 응급처치와 함께 다시 고정해주는 치료까지 받았는데 모든 과정이 불과 30분 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보험이 없을 경우 $500 이상은 나왔을 치료가 한국에서는 고작 $70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 앞에 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막 경험한 이 한 장면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알던 세상의 연장선 위에 있는 나라가 맞을까? 한국은 그때부터 제게 단지 취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미래적 가능성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능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건 사실 일정이 정해져 있을 때보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때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법이죠.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감탄이 단단한 신뢰로 바뀌는 순간들이 이어졌고, 동시에 아주 짧은 오해와 그로 인한 감정의 혼란도 겪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저희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열리는 지역 스타트업 박람회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IT 기술과 미래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는 매우 기대되는 일정이었습니다. 행사장은 마치 작은 CES처럼 부스마다 혁신적인 기술이 가득했고 청년 창업자들의 열정이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2030대였고 이들은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며 자사의 기술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부스에서 만난 청년 대표는 무인 감정 인식 상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제가 인터뷰 중 이 기술을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싶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이요. 감정을 숨기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한국은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가 돼야 하니까요. 그 짧은 대답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멈춰서 수첩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적은 문장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진짜 기술은 가장 약한 사람을 위해 쓰일 때 진짜가 된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행사장 인근의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관광지에서 떨어진 소박한 주택가 안쪽 골목에 위치한 식당이었죠. 밖에서 보기엔 매우 평범했지만 현지인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이 집은 진짜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무척 조용했고 모두가 자신의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금세 나왔고 상 위에는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조셉이 갑자기 제게 귀띔하듯 말했습니다. 이 아줌마, 좀 무례한 것 같지 않아요?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테이블을 지나가며 아무 말 없이 반찬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다소 성급하고 표정도 무뚝뚝해 보였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웃으며 말을 거는 모습도 보였기에 저희를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이 상했고 조셉도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다 아주머니가 다시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뭔가 실수한 게 있을까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익숙치 않은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No, no. You just didn't eat much. I thought you didn't like side dishes. 순간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오해였던 겁니다. 아주머니는 오히려 저희가 반찬을 많이 남기는 걸 보고 입맛에 안 맞는 줄 알고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였던 표정은 말이 서툴러서였고 성급해 보였던 손길은 우리가 충분히 먹지 않은 걸 아쉬워해서였죠. 그 후 아주머니는 새로 만든 김치를 가져와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This one, not spicy. Good for you. 그 말에 조셉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아주머니도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오해는 곧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너무 표정이나 말투로만 판단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친절은 꼭 말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요. 행동 하나, 반찬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날 저녁, 우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도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하며 직접 개선 제안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민원 해결 도구를 넘어서 일종의 디지털 민주주의 실현 장치라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국가를 고객센터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참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배워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기술을 품은 시민, 책임을 나누는 국민,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존중하려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절제되어 있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으며 모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사이로 중년 부부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자적인 도시 안에서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나는 그 풍경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기술로 움직이지만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제 제 안에서 무언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저의 감정은 호기심에서 시작해 감탄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일종의 존경심으로까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걸으며 서울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비가 갠 뒤의 고요함처럼 도시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촬영 감독 조셉과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느낀 감정들이 신비롭고도 무겁게 제 안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정된 일정 중 하나인 시민 일상 속의 기술 체험을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스마트 홈 시스템이 적용된 한 주택 체험이었는데 그 집은 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자연광에 맞춰 자동 조절되고 냉난방 역시 실내외 온도 습도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조절되었습니다. 주방은 동작 인식 센서와 AI 비서가 음성을 통해 주문이나 재료 보충 알림을 해줬고 욕실은 수온 수압이 자동으로 조절되며 욕조는 사용자의 피로도를 측정해 최적의 온도를 찾아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주택의 주인은 중년 남성이었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영어가 능숙했지만 딱히 과시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집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별거 아니에요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집이 아주 편한 공간이길 바랍니다.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기술을 중앙에 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중앙에 놓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미래형 주거가 아닙니다. 사람의 피곤과 수고를 덜어주고 일상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동반자요, 조력자입니다. 조셉은 화면 구도를 조정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래를 미리 본 느낌이에요. 이후 우리는 도시 외곽의 한 농업기술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도시 중심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팜, 수직 농업, 자동 관계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작물 상태 진단 등이 이미 상용화된 상태였습니다. 내가 특히 인상 깊게 본 건 노년 농부들이 태블릿 하나로 자신의 밭 상태를 관리하고 병해충을 미리 예측해 대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농부들은 전통적인 농부의 모습일 거라 생각했지만 눈빛은 단호했고 태블릿 화면을 보며 자부심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농사도 기술과 함께하는 삶이지요. 그분의 말은 부드럽지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이 계속될수록 제 내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취재자라는 거리감이 점점 옅어지고 이 나라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욕구가 살며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홀로 거닐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 강물에 반사된 조명들 사이에서 바람이 살며시 불었고 사람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재즈 스탠드 공연 소리가 잔잔히 퍼져나왔고 지나가던 학생 몇 명은 공연자를 돕는 듯 작은 팁을 건넸습니다. 낯선 땅의 소리는 이렇게도 포근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광장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미소, 경복궁 앞에서 사진 찍는 외국인 가족을 위해 나선 청년 홍대 거리에 방치된 노트북,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 밤거리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신뢰라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이 나라의 뿌리 깊은 뿌리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 일정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들과 함께 도심의 낡은 공간을 커뮤니티 정원으로 바꾸는 활동이었죠. 시민들이 함께 모여 벽화도 그리고 텃밭도 가꾸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혼자 사진기와 노트북을 들고 참여자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그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한 참여 청년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한국은 혼자 만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드는 나라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앞이 흐려졌어요. 누군가의 외국인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 와주고 동등하게 대화를 나누어 주는 게 당연한 일이듯 보이지만 저는 그게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경계와 거리감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여긴 그 문턱이 낮다는 걸 사람들의 태도에서 느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긴 여정이었고 제 마음엔 수많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 머무른 며칠은 제게 있어 단순한 출장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눈부신 기술의 나라이지만 그보다 더 눈부신 건 이 땅 위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배려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통해 미래라는 말의 무게와 가능성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카메라 불이 꺼지고 조셉과 저는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이미 제 속 깊은 곳에서 나왔고 제가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어떤 장면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할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나라는 제게 단순히 취재할 대상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울림을 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